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플랑크의 가설을 이야기했는데, 자, 플랑크의 가설은 기본적으로 그 이 우리가 실험적으로 발견하는 이제 이 블랙바디 스펙트럼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엔 이렇게 보이죠. 온도와 이 색깔, 그 온도를 가진 어떤 물체의 색깔 간의 관계,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고,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파장과 인텐시티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자, 온도가 낮을 때는 좀 더 긴 파장의 맥시멈이 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짧은 파장 쪽으로 이 맥시멈이 이동을 하는데, 자, 이런 비헤이비어는 그 고전 통계에서 얘기하는 레일라이 진스 로우라고 부르는 그이 그 뭐냐 이거를 울트라바이올렛 커타스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 울트라바이올렛 커타스트로피가 보이는 그 클래시컬 그 고전 통계학의 예측과 아주 다른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플랑크의 가설을 통해서 이제 플랑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함수를 찾아낸 건데요. 그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그 함수는 이제 이 인텐시티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인텐시티를 온도와 프리퀀시 함수로 쓰면 어떤 적당한 상수에다가 8파이 누 스퀘어 C 스퀘어하고 그다음 볼륨,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H 누가 들어오고, 분모에 H 누 K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누의 3승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누의 3승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고, 누의 3승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이 플랑크의 법, 아직까지는 사실 법칙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요 팩터요. 요 1 over exponential h nu over kt 마이너스 1. 자, 이런 팩터가 이제 여기 이게 핵심인데, 요 팩터가 바로 나중에 우리가 이 양자역학으로 가는 그 문을 여는 퀀텀 메카닉스, 열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팩터는 이제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우리가 좀 실제로 이거 팩터를 유도하는 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유도하는 건 양자 통계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양자역학적인 통계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양자 통계 방법에 따르면 이 팩터는 바로 그러니까 이 팩터요. 이 팩터는 뭐에 해당하냐면 probability.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를 갖는 누라고 하는 프리퀀시를 갖는 모드를 익사이트 시킬 확률에 해당하는 거죠. exciting mode of frequency가 누구고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온도는 T고, 온도는 T일 때, 주변 환경 온도가 절대 온도 T일 때. 자, 그래서 이 팩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팩터는 일단 첫 번째 U의 누 T가 굉장히 이가 클래시컬 프레딕션이 맞는 영역이 있고요. 프레딕션이 이제 우리가 클래시컬 프레딕션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또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맞냐면은 correct
파장이 긴 영역,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했으니까 파장이 긴 영역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프리퀀시가 작은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for small 누인데 이게 이 기준은 뭐냐면 정확한 기준은 h 누하고 kt의 비고요. 이 값이 훨씬 작을 때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싱글 퀀텀 에너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에너지. 그리고 요거는 서머 에너지죠. 열 에너지죠. 입자 하나의 열 에너지에 해당하니까 평균 뭐 운동 에너지 이렇게 클래시컬 파티클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자 근데 네 번째 이게 세 번째 근데 이제 이게 하이 누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h 누하고 kt하고 비교해서 이 싱글 퀀텀 에너지가 훨씬 클 때는 이 팩터가 굉장히 작아지죠. 이게 매우 작아져서 이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값이요. 익스포넨셜 이게 u가 매우 작고요. 매우 작은데 이게 대략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nu 오버 kt 이렇게 비례하는 아주 작은 값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클래시컬 프리딕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파장이 짧아질수록 긴 파장 영역에서는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비교적 이 파장이 짧아질수록 디비에이션이 일어나고 자, 이게 꺾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꺾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영역으로 가면 이게 하이 프리퀀시 영역인데 이게 하이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은 이게 모드를 익사이티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매우 적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짧은 파장의 모드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 팩터 때문에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카타스트로피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함수가 이 팩터가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온도와 색깔 간의 관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온도와 스펙트럼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거죠. 요 함수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여기저기서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칙은 매우 유니버설하고요. 특히 이제 이 함수를 커브 하나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리스케일링을 하면은 u라는 함수를 t의 3승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 x축을 t 곱하기 람다 곱하기 t 또는 이제 t 나누기 nu 이렇게 그리든지 또는 거꾸로 그리든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럼 여기에 커브가 싱글 커브가 나타나요. 자, 모든 이 블랙바디 스펙트럼은 다 똑같은 싱글 커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철을 녹일 때, 쇠를 달굴 때 재련이라고 하죠. 스멜팅이라고 하죠. 재련. 재련. 쇠를 달구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노란 빛이 나기도 하고요.
뭐 이상적으로는 파란빛까지 가겠지만 사실 그 전에 이게 기화가 돼버려 갖고 더 이상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IR 서머미터, 적외선 온도계요. 우리가 서모미터,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많이 사용하게 됐죠. 열화상 감지기 할 때 온도가 앞에 딱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온도가 높으면, 체온이 높으면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기계를 많이 썼잖아요. 최근에 다시 들어갔지만. 자, 그리고 별의 온도. 자, 별을 보면 우리가 별의 온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의 색깔이, 태양은 이제 블랙바디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워낙에 크니까. 자, 요 태양광은 대략 여기 요 근방에 요런 색깔을, 요런 색깔을 보이게 되고, 자, 이 별의 온도를 우리가 색깔로부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태양의 경우에는 템퍼러처가 6000 K 근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믹 마이크로 백그라운드라고 부르는,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알게 된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죠. 자, 전 우주에 이 전자기파가 돌아다니는데, 이 블랙바디 스펙트럼을 갖는 전자기파가 돌아다니고,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매우 파장이 긴 이 파장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블랙바디 스펙트럼의 온도가 2.7K 정도 되는, 자, 그런 백그라운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몰로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측 사실이고, 20세기 중반 7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 그때 처음 관측이 된,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을 중요한 근거가 됐죠. 자, 그리고 또 뭐 토탈 레디에이션 에너지를 우리가 또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토탈 레디에이션 에너지는, 그러니까 어떤 블랙바디가 내는 토탈 레디에이션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레디에이션 온도의 함수일 텐데, 얘는 그냥 이 인텐시티가 에너지 데니시티니까 얘를 그냥 다 적분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볼륨 팩터가 있으니까 볼륨을 그냥 나눠주고, 1/V를 붙이고요. 자, 여기서 이걸 써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 팩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되고, 요거에다가 V를 나눠줬으니까 이걸 지우고 인티그랄 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변수 변환을 써서 뭐 약간 이제 계산을 해보면 h nu over kt를 x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 자, 그러면 d nu라고 하는 값은 dx에다가 곱하기 h분의 kt 이런 게 되니까, 자, 요걸 이제 이용을 해서 누 제곱이 여기 들어왔네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이거를 h는 상수니까 밖으로 보내고 누 스퀘어를 안으로 보내도 3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자, 요 상수는 그대로 있고 곱하기 여기서 누 3승하고 그 다음 d 누에서 팩터가 4개가 나와서 이 팩터가 4개가 나오고요. h분의 kt에 4승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exponential x-1에 x의 3승 dx 이렇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가능한 프리퀀시에서 다 하니까요. 자, 근데 요거는 어떤 뉴메리컬 팩터가 나올 거고, 이 값은 뉴메리컬 팩터가 나오는데 3 팩토리얼 뭐 제타 펑션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건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건 리만 제타 펑션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난 결과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한 번은 찾아놔야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뭐 다 상수가 있고요. 전부 상수인데 템퍼러처가 여기 있다. t의 4승이 들어온 상수. 자, 그래서 a 어떤 상수에다가 t의 4승이 되고, 자, 이거를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자, 이게 플랑크의 가설이 나오기 전까지 잘 맞질 않았고, t4승 나오는 건 맞췄는데 이 a 값이 맞질 않는데, 저희 이 a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a 값은 여기서 위에다 그냥 쓰죠. 이 a 값은 c 3승 h 3승분의 a 파이하고 k 4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걸 이 상수를 다 아는 값이니까, 볼츠만 상수, 광속, 그다음 플랑크 상수 다 아는 값이니까, 플랑크 상수는 여기서 최초로 도입을 했지만 이 수업 시간에서는,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7.57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의 주울이고, 볼륨으로 나눠져서 미터 3승이 있고, 그 다음 온도에 4승이 있어서 K에 4승이 있다. 여기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요 값이 그 관측값과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아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디스트리뷰션 뿐만 아니라 색깔뿐만 아니라 얘가 온도를 올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레디에이션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 증가를 하는데, 온도의 4제곱에 비례를 하고, 그 비례 상수가 어떤 이런 기본 상수들의 조합으로, 기본 상수 3개의 조합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광속, 그 다음에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이 3개의 기본 상수가 여기 들어오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플랑크의 법칙을 살펴봤는데, 이 플랑크의 법칙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분명히 다루게 되고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걸 유도를 한 걸 다룰지 안 다룰지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아주 뒤에 그 양자역학을 좀 배우고 난 후에 아마 양자 2쯤에 나오게 될 텐데, 입자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되느냐, 통계적으로 온도가 있을 때, 주변 온도가 있을 때 어떻게 입자들의 분포가, 개수가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띠게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나중에 유도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자, 다음 우리가 또 양자역학을 탄생시킨 중요한 효과가 광전 효과라고 그러는 포토엘렉트릭 이펙트인데, 이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는 19세기 말에 실험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헤르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아인슈타인의 거의 데뷔 논문 중에 하나죠. 1905년도 특허청했을 때. 자, 일단 이 현상이 뭔지부터 잠시 이야기를 하고요. 아인슈타인이 뭘 했는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하기로 할 텐데, 현상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상이 뭐냐면, 빛을 쬐면 전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고요.
포토는 이게 빛이잖아요. 빛. 그 다음에 요거는 일렉트릭, 이게 전자. 그래서 빛을 쬐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를 가하면 어디에 뭐 어떤 그 뭐 금속이나 어떤 물체 하여튼 간에 물질에 가하면 전자가 진공 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자, 그런 현상을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이 이미지는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뭐 그냥 이 카툰식이죠. 이게 물질에는 이렇게 그 뭐 원자 핵도 있고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자유전자도 있고 뭐 안에 약간 가둬진 전자도 있지만 바운드 일렉트론도 있지만 이렇게 빛을 전자기파를 쪼이면 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베이큐um 튜브요. 베이큐um 튜브 진공을 뽑아내고 양쪽에 뭐 메탈 플레이트 같은 거를 이 튜브를 양쪽에 이렇게 놔두고요. 가운데는 진공을 놔두고 가운데 이제 진공이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전압을 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양단에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전압을 이렇게 가하면 볼테지 소스로 전압을 가하면 이게 진공이니까 전류가 보통 흐르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에 빛을 가하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서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효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요 아파라투스에서 요 장치에서 그러니까 전압을 가하고 이 빛을 쪼이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효과 자체는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희 이 효과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뭐 우리가 클래시컬 다만 여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클래시컬 시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현상들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자, 클래시컬 웨이브 이론으로도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비유를 하자면 바닷가에 물결이 치면은 바닥에 있던 모래알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뭐 공기 중으로 떠오르는 거 생각 말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밑바닥이 있고 여기 이제 모래알들이 여기 있을 텐데 모래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보.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파도가 이제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는데 물론 이제 여기 전체는 다 물이고요. 자, 이 떠오르는 현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클래시컬 웨이브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고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매터에다 쪼이면은 전자들이 뭐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흔들어 갖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죠. 막 빛을 세게 쪼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파도가 충분히 세게 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모래알들이 이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 타임 인터벌이 없다. 뭐와 뭐 사이의 타임 인터벌이냐? 얘가 빛을 쪼이고 나서 between 빛이 도달하는, 그러니까 튜브에 도달하는 그 시간과 light, 그 다음에 전자가 방출되는 것, emission of photoelectron. 이 photoelectr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들을 우리가 photoelectron이라고 불러요. 광전자. 그냥 그 편의상 붙이는 이름이죠. 타임 인터벌이 없다는 거고요. 이게 클래시컬 웨이브 이론에서는 이게 인텐시티를 가하면 이 충분히 에너지가 쌓이면은 튀어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고 순식간에. 그리고 이 포토일렉트론, 이 방출된 포토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그 라이트 인텐시티에 무관하다는 거. 무관하고 다만 이게 프리퀀시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 프리퀀시하고 그 빛의 라이트 프리퀀시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는 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그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이 말이 에너지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우리가 K라고 부릅시다. 키네틱 에너지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아래에서는 그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특정한 프리퀀시들은 이제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바로. 자, 이게 이제 예를 든 건데, 이거 현대물리 수업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어떤 책이더라, 지금 까먹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프리퀀시, 이게 뭐냐면은, X축은, 빛의 주파수이고요. 몇 가지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은, 이쪽은 포토일렉트론의 미니멈 에너지, 그러니까 맥시멈 포토일렉트론 에너지예요. 가장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에너지가 하나가 아니라서 이건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 포토일렉트론이고요. 단위는 뭐 여기 일렉트론 볼트로 나와 있는데 프리퀀시는 뭐 대략 10의 14승의 정수배 이게 오더 정도고 요건 뭐 일렉트론 볼트 오더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면 전부 기울기가 똑같아요. 이 특징을 보면 그림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똑같은 기울기. 서로 다른 머티리얼. 세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튜브를 뭘로 썼느냐 하는 거고요. 튜브가 세슘이냐, 뭐 소듐이냐, 나트륨이죠. 칼슘이냐, 뭐 등등인데 튜브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우리가 컷오프라고 해야 되나? 크리티컬 프리퀀시라고 부를까요? 스레셜드라고 하는 게 맞겠네. 스레셜드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리퀀시보다 작은 프리퀀시를 가하면은 포토 일렉트론이 나오지 않는 그런 프리퀀시가 되겠죠. 이 프리퀀시는 이제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자, 뭐 얘기를 했지만 인텐시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라이트 인텐시티하고 방금 뭐 반복을 했지만 라이트 인텐시티하고는 무관하고 요 그래프가 키네틱 에너지가 물론 인텐시티를 많이 가하면 더 많은 포토 일렉트론이 튀어나오긴 해요. 근데 요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고요. 그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